하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투자는 좋든 나쁘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기 좋다고 회사 안 다닐 거예요? 경기 좋다고 생활 안 할 겁니까?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다 드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만 궁금해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돈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최근 몇 년 경제 상황을 보면 2017년도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럼 당연히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요새 여쭤보면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경기 침체를 그냥 인정합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분께도 여쭤봤더니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웃긴 거는 경제는 어려운데요. 돈은 다르게 움직여요.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는 이론이 아니고 이제는 깨달아야 될 때가 됐어요. 자, 미국의 연준이라는 곳에서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해요. 미국은 조금 구조가 달라서요. 정부가 있고 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통화를 관할하고 정부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돈을 찍어줘야 얘들이 그 돈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연준 의장한테, 파월한테 그러잖아요. 금리 인하해. 돈 찍어줘.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파월이 뭐예요?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걸 안 한다고 한 게 전 의장이었어요. 여자분. 옐런이라는 분. 네. 그래서 돈 찍어줘. 금리 인하해.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싫어. 금리 올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월은 어떻게 했습니까? 찍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금리 내려줬잖아요. 트럼프 얘기를 확 들어줘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려웠던 난국에 뭐가 풀린 거예요? 살짝 물꼬가 탁 트이면서 이제 돈이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기존의 돈들은 어디 있었나?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자,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대출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원래는 돈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기업으로 가기를 원해요. 대출을 일으켜서 기업에 다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익을 내주길 바라는데 우리나라는 그 돈들이 어디가 있어요? 부동산으로 다 있어요. 열심히 기업 대출해서 야 해! 라고 해서 금리 낮춰줬더니 그 대출을 받아서 개인 사업자들 내셔갖고 임대사업자로 부동산 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를 국가가 부채를 일으킨 거예요. 계속 일으켜서 그 돈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거죠. 밑에도 주고 트럼프가 뭐 없앴습니까? 법인세 인하해버렸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니네 기업 더 쉽게 일하기 위해서 법인 세금을 없애줘 버린 거예요. 그럼 법인세 만약 10% 줄은 거랑 대출이자 5% 줄은 거랑 어떤 게 더 좋아요? 10% 줄은 게 좋죠. 왜냐하면 대출이자는 내가 돈 빌린 거에 대해서 5%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세는 내가 번 거에서 그러면 더 열심히 벌으면 나는 세금이 더 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적자인 경우에는 또 세금도 안 내요, 지금. 회사들이 적자인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엔 너무 좋은 카드를 주고 그럼 국민들이 다 좋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돈들이 미국은 지금 다 거기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돈들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미국에서 헤지펀드를 타고 전 세계로 가서 이머징 마켓에 사고 우리나라 주식 사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 거죠. 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매월 600억 달러 수준의 국채를 계속 매입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미국에 있는 채무를, 미국 정부의 채무를 사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연준이 사주기 때문에 중국이 사준 게 아니잖아요. 정부는 훨씬 안전하게 돈을 더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이 시중에 엄청나게 풀리겠죠. 그게 어느 정도냐? 2010년, 그때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어려울 때였잖아요. 그때 2차 양적 완화보다 지금 거의 똑같은 규모고요. 지금이 근데 그때에 비해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에요. 2010년도에는 비상사태였어요. 세계가 망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동일하게 지금 돈을 풀어내고 있고요.
2012년도에 좀 회복이 그래도 안 되니까 3차 양적 완화를 또 했는데 그거보다 큰 규모예요. 그럼 지금 돈 엄청나게 풀린다는 얘기죠. 그럼 경기랑 상관없이 뭐가 오르냐? 부동산이든 주가가 오를 확률이 커진 거예요. 딱 그게 10월 기점하고 11월 기점이 바뀐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우리 투자자님들은, 우리 시청자님들은 야, 경기 앞으로 안 좋으니까 야, 주식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부동산 투자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고 막 점점 올라서 어느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엔 올랐네? 왜 그러지? 그러고 나서 그때 뭔가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늦어요. 네. 그래서 늦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연준이 어쨌든 받쳐주고 있어요. 미국 정부를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봐요. 돈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옐런 의장은 요게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작년 계획이었어요. 금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올릴 계획을 확고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포기를 한 거잖아요. 파월이 딱 들어가면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테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70%입니다. 그래서 어렵다에 대비했던 방식에서 이제 좋아질 수 있다를 염두에 두시고 재테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수 상품에 들어가셔도 과거 2018년도, 9년도에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대비하고 재테크 상품을 봤다면 이제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작년은 금, 달러, 채권 투자 많이 한 거고요. 부동산 적게 하고 주식 적게 한 거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는 주식, 부동산을 다시 좀 쳐다보셔야 될 거예요.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요. 왜? 생각지도 않게 돈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쪽? 비트코인 열풍처럼 버블이 일어나는 지역 있죠. 투기 자금들은 잠깐 들어갔다가 벌고 나올 거라 오래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다 그러면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 슬슬슬 오르죠. 제가 부동산 분들한테 직접 그 중개사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해 봤어요. 자, 실거래는 어때요? 역시나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호가를 띄우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이제 실거래들이 터지면, 근데 이거 터지는 사람이 누가 살 거냐면 30, 40대가 살 거라는 거예요. 왜? 5년, 6년 동안 내 집 하나 장만하겠다고 계속 기다리다 못 기다리는 친구들이 한두 명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50대 분들도 계신데 사실 50대 분들은 지금 집 살 욕심 없으시잖아요. 팔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30, 40대들은 아직 사고 싶거든요. 근데 그 수요가 안 맞는 게 문제인 거고 우리는 거기서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 가격이요. 다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니요.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유지 내지 소폭 상승. 그러면 대책이 바뀌는 거죠. 아예 떨어지는 건 어떤 때 떨어지냐. 살 사람이 없고 우선 대출이 막혀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안 되고 높아져야지만 살 수가 없어요. 사는 입장에 앞으로 5억 땡겨서 내가 집을 살려면 대출이자가 높아지면 절대 살 수 없는데 이자만 낮아지면 젊은 사람들은 뛰어들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 나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자도 어차피 낮겠다 하자. 그래서 부동산도 변화가 있을 거고요.